그리고 비망록을 꺼내어 머릿빛 잉크로 산촌의 시정을 기초합니다. 글 쓰는 작업을 하는 거야. 초고로 써놨네요. 그저께 신문을 찢어버린 때 묻은 흰나비, 봉선하는 아름다운 애인의 귀처럼 생기고 귀해 보이는 지난날의 기사. 이런 글을 썼다네요. 얼마 있으면 목이 마릅니다. 자린물. 머리맡에다 이렇게 이제 먹기 위해서 놓는 게 자린물이지. 심해처럼 가라앉은 냉수를 마십니다. 서경질 광석 냄새가 나면서 폐부에 한란개 같은 기를 느낍니다. 나는 백지 위에 싸늘한 곡선을 그리라면 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란개가 뭐야? 사람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온도를 측정하도록 눈금을 설정한 온도계?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냐면 마치 폐부에 온도가 쫙 내려가듯이 내려간다 그런 거겠지. 차가운 냉수를 마시니까 속이 그냥 쫙 뚫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나 봐. 청석 얹은 지붕에 별빛이 내리쪼이며 한 겨울에 정독 터지는 것 같은 소리가 납니다. 벌레 소리가 요란합니다. 가을이 이런 시간에 엽서 한 장에 적을 만큼씩 나오는 까닭입니다. 이럴 때 참 좋은 재주로 관음을 헤아리겠습니까? 맥박 소리가 이 방안을 밤새 시계를 만들어버리고 장침과 단침에 나사못이 돌아가느라고 양쪽 눈이 번갈아 간질간질합니다. 코로 기계 기름 냄새가 드나듭니다. 석유 등장 밑에서 조용히 오는 기분입니다. 밤에 벌레 소리가 요란하다네. 네. 가을이 조금씩 언제 오는지도 모르게 가을이 오고 있어, 그지? 가을이 이런 시간에 엽서 한 장에 적을 만큼씩 오는 까닭입니다. 낙엽 엽자야. 낙엽만한 편지지가 없어요. 그러니 이런 때 참 무슨 재주로 광음, 시간, 광음을 헤아리겠습니까? 시간을 헤아리겠습니까? 파라마운트 회사 상표처럼 생긴 도예 소녀가 나오는 꿈을 조금 꿉니다. 그러다 어느 사이에 도예에 남겨두고 온 가난한 식구들을 꾸며봅니다. 그들은 포로들의 사진처럼 나란히 늘어섭니다. 그리고 내게 걱정을 시킵니다. 그러면 그만 잠이 깨어버립니다. 파라마운트는 미국에 있는 영화 회사죠? 지금도 있죠, 파라마운트? 도시에 있는 그들의 가정이 생각나네요. 이상의 가난한 가족 얘기를 하자면 한참 걸리니까 가난했어요. 네. 그래서 이상이 취직을 했어요. 천재이기 때문에. 건설회사 비슷한 일제의 그 관청이나 마찬가지인 거기에 건축기사로 취직을 한 거야. 월급을 엄청 많이 줬을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식구들이 너무 좋아했지. 가난해서 벗어날까. 근데 때려치고 나와서 씻었어요. 등등 아주 그 짧은 인생이 정말 파란만장해요. 그래서 그의 일대기를 그린 책도 있고, 그 다음에 그가 주인공으로 나온 영화도 몇 편 찍었어요. 이상의 인생을 영화로 만든, 그만큼 유명한 시인이고 위대한 시인 중에 하나였다. 죽어버릴까? 그런 생각을 하여 봅니다. 벽 속에 걸린 다 헤어진 내 저고리를 쳐다봅니다. 서도 천리를 나를 따라 여기 와 있습니다. 그려. 아무래도 일제시대의 지식인의 삶은 비참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등잔 심지를 돋우고 불을 켠 다음에 비망록에 철필로 군청빛 모를 심어갑니다. 원래는 모 심는 게 뭐야? 벼 심는 거잖아. 네. 그만큼 어떻게 하는 거야? 한자 한자 글을 써간다는 거야. 네. 불행한 인구가 그 위에 하나하나 탄생합니다. 조밀한 인구가. 글들을 인구라 그랬네요. 내일은 진종일 화처만 보고 놀리라. 탈지면에다 알코올을 묻혀서 온갖 근심을 문지르리라. 근심을 마치 그 병균이라고 생각했네요. 이런 생각을 먹습니다. 너무도 꿈자리가 뒤숭숭하여서 그러는 것입니다. 화초가 피어 만발하는 꿈, 그라비어 원색판 꿈, 그라비어 사진재판법에 의한 오목판 인쇄, 잉크층의 얇고 두꺼움에 따라 사진, 그림 따위의 밝고 어두움의 정도를 나타내 그라비어 원색판 꿈, 색칠하는 거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진다는 얘기겠죠? 그림책을 보듯이 즐겁게 꿈을 꾸고 싶습니다. 그러면 간단한 설명을 위하여 상쾌한 시를 지어서 7포인트 활자로 배치하는 것도 좋습니다. 도에 화려한 고향이 있습니다. 화렵수만으로 된 산이 고향의 시각을 가려버린 이 산하에 팔봉산 허리를 넘는 철골 전신주가 소식의 제목만을 부호로 전하는 것 같습니다. 밤이 지나서 아침이 됐네요. 아침에 볕에 시달려서 마당이 부스럭거리면 그 소리에 잠을 깹니다. 하루라는 짐이 마당에 가득 가운데 새빨간 잠자리가 병균처럼 활동합니다. 끄지 않고 잔 석유 등잔에 불이 그저 켜진 채
소실된 밤의 흔적이 낡은 조끼 단추처럼 남아 있습니다. 자가를 방문할 수 있는 요비링입니다. 지난밤의 체온을 방 안에 내던진 채 마당에 나서면 마당 한 모퉁이에는 화단이 있습니다. 불타오르는 듯한 맨드라미 꽃 그리고 봉선화. 이 사람은 하루하루가 짐이라는 안 좋은 단어 썼네. 공부하기 싫은 애들 학교 가는 게 짐일 수도 있잖아. 그리고 서기 등잔 얘기는 밤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환했잖아. 근데 햇빛이 쫙 비쳤을 때 방 안에는 서기 등장 초라해 보이죠? 그런 의미입니다. 자기야를 방문할 수 있는 요비링입니다. 그랬네. 요비링이 뭐야? 초인종. 요비링은 끄지 않고 잔 석유 등잔의 모습을 비유하는 거네. 네. 꼭 누르면 문이 열리듯이 얘를 키면 이제 밤이 되는 거야. 뭐 그런 의미라고 보면 되겠네. 지하에서 빨아올리는 이 화초들의 정렬에 호흡이 더워 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 처녀 손톱끝에 물들 봉숭아 중에는 흰 것도 섞였습니다. 흰 봉선화도 붉게 물들까? 조금도 이상스러울 것 없이 흰 봉선화는 꼭두선이빛으로 곱게 물듭니다. 꼭두선이를 원료로 하여 만든 물광 같은 붉은 빛. 붉은색? 옛날에는 시골에서 그냥 봉숭아 그랬지. 봉숭아 물 들여봤어? 손톱에? 진짜 초2? 나도 어렸을 때 많이 해봤지. 내가 해본 게 아니고 누나들이 손톱에다 물 들어줬어. 그런데 흰 봉숭아도 빨간 빛깔이 나. 이게 그 얘기야. 꼭두선이빛. 그래서 그 봉숭아 물들이고 나서 첫눈이 올 때까지 봉숭아 있으면 사랑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수수깡 울타리에 오렌지빛 여주가 열렸습니다. 당콩 넝쿨과 어우러져서 세피아빛을 배경으로 하는 일폭의 병풍입니다. 이 끝으로는 호박 넝쿨, 그 소박하면서도 대담한 호박꽃에 스파르타식 꿀벌이 한 마리 앉아 있습니다. 용황색에 반영되어 세실, 비, 데밀의 영화처럼 화려하며 황금색으로 사치합니다. 귀를 기울이면 르네상스 음적실에서 들리는 선풍기 소리가 납니다. 여주, 박과의 한해살이 풀이라고 하고, 당콩, 강남콩, 세피아, 오징어 먹물에서 얻은 짙은 갈색, 수채화에 쓴다네. 알아요. 그래? 꽃감 이름이에요. 너는 알겠구나. 난 처음 들어봐. 세피아 갈색이야? 세실, 비, 데빌, 미국의 영화 제작자 감독이래. 야치사라다에 놓이는 아스파라거스 잎사귀 같은 또 무슨 화초가 있습니다. 객주집 아이에게 물어봅니다. 기상꽃, 기상화란 말입니다. 무슨 꽃이 피나 진홍 비단꽃이 핀답니다. 선조가 지정하지 아니한 조젠 치마에 웨스트민스터 관련을 감아놓은 것 같은 노해의 기생의 아름다움을 연상하여 봅니다. 박하보다는 훈훈한 리글 렛추잉껌 냄새, 두꺼운 잠불을 넘기는 듯한 그 입맛 다시는 소리. 그러나 아마 여기 필 기생꽃은 분명히 해원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은, 혹은 우리가 소년시대에 보던 떨떨 인력거에서 홍일산 봤던 지금은 지난날의 사파인 기생일 것 같습니다. 꽃밭 보면서 뭐 이것저것 생각하네요. 떠오르는 대로 쓰는 거네, 그지? 네. 웨스트민스터 관련은 담배야? 도회의 기생? 기생꽃을 보고 아마 기생이라는 단어가 생각났나봐. 기생들은 옛날 술집에서 일하던 여성을 뜻하잖아? 네. 혜원 신윤복이 기생들 많이 그렸잖아? 네. 혜원이 그렸던 그런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지. 그 다음에 홍일사는 기생들이 쓰고 있던 색깔 있는 양산. 네. 지금은 지난날의 사파인 기생일 것 같습니다. 다음, 청둥 호박이 열렸습니다. 호박 꼬자리에 무시르떡, 그 훅훅 끼치는 구수한 김에 쫓아서 증조 할아버지의 스골뜨기 망령들은 정월 초하는 날 한식날 오시는 것입니다. 아, 그 떡냄새 때문에 조상님들의 그 혼이 온다는 거네? 네. 떡냄새가 그리워서 먹고 싶어서. 그러나 저 국가 백년의 기반을 생각하는 넓적하고도 묵직한 안정감과 침착한 색채는 럭비구를 안고 럭비공을 안고 뛰는 이 제너레이션의 젊은 용사의 굵직한 발톱을 기다리는 것도 같습니다. 여기 재밌는 말 하나 있잖아. 왜 이렇게 서양 얘기들을 많이 했지? 그 얘기는 작자의 모더니즘 감각이 돋보임 이렇게 한 거야. 낯설게 하기를 하는 거지. 네. 낯설게 하기라는 것은 바로 초현실주의, 모더니즘의 특징이야.
근데 지금도 우리가 봐도 이런데 그때 당시에 35년대 이걸 보는 사람들 중에서 지식인들 외에는 처음 들어보는 말이잖아 다. 아까 깜짝 놀랐어. 사라다 써서. 그때 사라다 아는 사람이 몇 명 있었겠어. 유자가 익으면 껍질이 벌어지면서 속이 비져 나온답니다. 하나를 따서 실 끝에 메어서 방에다가 걸어둡니다. 물방울 저 떨어지는 풍요만 미각 밑에서 연필같이 수척하여 가는 이 몸에 조금씩 살이 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야채도 과실도 아닌 유머스러한 용적의 향기가 없습니다. 다만 새수빈 위에 한 겹씩 해소되는 내 도회의 육향이 방 안에 배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자는 이놈이 이거 야채 과실이야. 이게 유머스러하게 생겼네. 근데 여기는 아직 향기가 없네. 이런 얘기야. 방 안에 걸어놨으면 뭔가 향기가 들어야 되는데 그런 건 없고 아픈 내 모습만 보이는 것 같아.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조금 약간 슬프면서도 유머스러하기도 하네요. 그렇게 해서 끝났네요. 표현상 특징: 배짱의 울음소리, 여차장 차표 찍는 소리, 이발소 가위 소리, 꿀벌 소리, 르네상스 응접실 선풍기 소리, 청등호박? 럭비공처럼 생겼다 그랬죠. 모양새네 이거는. 1935년의 이상의 모습을 잠깐 한번 볼까요? 네, 1935년은 오빠에게 가장 불운한 해였습니다. 까먹어 들어가던 제비 다방은 그해 9월경에 폐업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인사동에 쓰르라는 카페를 인수했는데 그것도 곧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한편 종로에서 다시 다방 6구라는 것을 설계했으나 계약도 하기 전에 남의 손에 넘겨주고 말았고 명치성에서 다시 시작한 다방 무기에 또한 같은 운명을 당하였습니다. 그렇잖아도 돈이 있을 수 없었던 오빠가 그야말로 빈투스터리가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빠의 자학과 부정의 발랑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건축기사를 하다가 나와가지고 주로 이제 다방 그때 당시에는 다방이라 했지 커피숍이지 그거를 많이 차렸지. 그래서 그 유명한 육구라는 거 아주 유명하지. 요게 이제 누이 동생이 이제 쓴 거네요. 누이 동생 김옥희의 언급처럼 1935년은 이상에게 불운한 해였다. 그 까닭으로 먼저 금옥 및 권순옥과 결별한 사건을 들 수 있다. 이렇게 다방이나 커피숍을 했던 게 금옥이 주인으로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영화로 제작된 그 이상의 영화 중에 제목이 금홍아도 있었어. 그게 영화 제목이었어. 사람들은 잘 모르지. 왜 이상 시인이라는 영화인데 금홍아를 제목으로 했는지. 바로 이상의 연인이었어. 금홍과 헤어지고 권순옥을 정인택에게 양보하면서 이상은 혼자가 되었다. 그리고 제비의 파산으로 그의 살림은 더욱 공공해졌다. 게다가 지병이었던 폐병이 악화되어 삶에 대한 불안은 커지고 마침내 이상은 현실 탈출과 자살을 꿈게 되었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성천기행을 시도한 것이다. 이때 당시에는 폐병이 많았어. 요즘에 거의 없어진 병 있잖아. 그래도 아직도 있긴 하다 그러더라고. 결핵. 우리 어렸을 때는 크리스마스 우표 샀었잖아. 그거 사면 그 돈이 결핵 퇴치 기금으로 사용된 거야. 지금은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소멸되는데 가끔씩 나타나는 거야. 왜 나타나는가 봤더니 급격한 다이어트 또는 현대적 스트레스에 의해서 결핵이 다시 나오기 시작했다. 그런 얘기들이 있어. 왜냐면 결핵이 영양실조 때 가장 많이 오는 병이야. 그래서 일제시대 때 예술가들이 결핵으로 많이 죽었어.